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숭이여자고등학교에서 온 정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은요, 앞서서 우리 김미성 선생님의 학습법 특강을 잘 들으셨죠? 그렇게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학에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입시 전형들을 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중간에 몇 가지 좀 당부할 만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거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 줄여서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여기 예비 고3들,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고1 학생들 뭐 오늘 많이 못 오셨다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행의 경우에는 수업의 내용이 학교가 지정하는 과목이 많고 개인의 선택 과목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내년에 우리 고1 학생들은 이제 학교 지정 과목보다는 개인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교육과정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강좌라고 하는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들을 많이 개설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겠죠. 수능은 이제 별 차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3학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만 현재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과목 안에서 출제 범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빠지고 문과 같은 경우는 함수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고1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형에서 보면은 현재 그 고2 학생들은 정시가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고1 학생들의 전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정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3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측 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게 서로 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내년도에 바뀌는 어떤 전형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는 이 전형이 많이 바뀔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전형이 많이 바뀐다 또는 내년에 시험의 방식이 많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올해 어떻게 하든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서 하향 지원세가 이제 커지기도 하고요. 또 뭐 내년에 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과감하게 막 상향 지원을 하고 차라리 재수해서 내년도 의대를 노리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그 해에는 또 상향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후년도의 입시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모집 인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달에 2020 그러니까 여러 고2 학생들의 그 대학 입시 전형이 나왔는데요. 전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그다음에 이제 정시의 수능.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에서 4개의 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뭐 더 늘었죠 또. 학생부 종합도 약간 늘은 상태고요. 논술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 정시가 사실상 조금 늘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중심으로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 학생부 종합을 그렇게 뭐 언론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이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수도권의 주요 11개 대학교의 이제 입시 전형입니다. 살펴보시면 학생부 종합이 분명히 전체에서는 24%라고 하는데 지금 이 11개 대학 내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죠. 학생부 교과는 오히려 지금 요 11개 대학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이 무려 8배나 많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이 아까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비율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이 교과 전형의 2배 정도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이 대세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대학교에서의 대세가 아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안에서의 대세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 구체적으로 그 11개 대학은 어떻게 학생들의 수를 올렸는가, 정시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보는 고3들의 이제 정원이고, 요게 고2들의 정원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 정시가 경희대가 뭐 69명, 고려대가 58명, 그다음에 서강대가 이제 153명이 늘었고요, 정시 쪽에. 그다음에 서울대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시립대가 이제 22명,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죠. 성균관대가 무려 이제 423명의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또 여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125명이 늘었고, 이화여대 뭐 각각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좀 늘긴 늘었는데, 이걸 또 이 학교에서 뽑는 학과로 또 따져보면은 학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 42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42명이 늘었지만 중앙대 학과가 6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학과당 뭐 한 명 내지는 뭐 0. 몇 명 느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우리 2학년들에게는 대세가 학생부 종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른 학교들도 나왔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현재 그 학생들이 수시 지원하는 경향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신 성적이 1등급대 학생들은 주로 대학은 이런 대학들을 지원을 하고요. 전형 방법에서는 종합 전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을 그 다음에, 논술과 정시는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요.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요 등급대 학생들 2.6에서 3.5 등급대 학생들에서 종합과 논술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 종합 전형으로, 이 내신 등급으로 종합 전형을 이용해서 좀 그 나은 대학들, 그 주요 대학들을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논술이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3, 4등급대 학생들이 논술이 많고 종합이 급격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과는 이제 이 친구들이 지방 소재 대학들을 쓰면서 교과 전형은 오히려 종합 전형보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위권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뭐 6에서 9등급 대학생들은 이제 정시 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한번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결국 이제 2에서 3.5등급 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들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2에서 3등급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학생들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여기서 지금 여기에 눈이 머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등급대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이냐? 전체에서 한 25%에서 30%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 달리면 30등 안에 드는, 근데 따지고 보면 4명이 달리면 1등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그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뭐 현실은 녹록하진 않죠. 근데 이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앞서서 잠깐 다시 한번 넘길게요. 이 학생들이 종합 전형보다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도 종합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넘어가고, 결국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종합 전형의 논술 전형의 합격률은 한 2에서 5% 정도 합격률인데,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붙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등급대 학생들이 종합 전형을 멀리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충분히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전형을 멀리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은
이 학생들도 좀 이 종합 전형을 좀 많이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쪽의 학생들이 과연 이제 학교마다 몇 명이나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만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내신은 한 1.5에서 2등급 여기 많이 나왔죠. 1.5에서 2등급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반장 같은 거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죠. 내신이 이 성적대에서 반장을 1, 2회 이상 한다. 봉사 시간은 뭐 대략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뭐 아주 많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 한 뭐 60에서 100시간 정도.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네 개의 조건, 내신 성적이 2등급 이내이면서 반장을 2번 이상 하고 봉사를 100시간을 하고 동아리를 열심히 한 친구가 과연 지금 학교에 아니면 과연 본인은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각 학교에 얼마 없어요.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반에 한 명에서 두 명이에요. 왜? 강제로 비율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교 10개 학급이 있다 하더라도 전교에 1, 2등급 학생은 어쨌든 2등급 이내죠. 2등급 이내 학생은 20명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전국적인 규모로 따져보면 실제 고등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등급 이내에 여러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2등급 이내에 여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뽑고 싶지만 특정 대학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채워야 돼요? 그 아래 학생들이 올라와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학생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를 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누가 좌절합니까? 얘들이 막 좌절을 하죠. 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보다 못하다, 부족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급대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많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학과에 따라서도 합격선이 좀 달라져요. 이런 것도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최상위 학과들이 이제 문과에는 경영경제 중심으로, 이과에는 의예 한의예 중심으로 있죠. 상위권 학과에 역시 이런 그 언론계통에 또는 국교 연교처럼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과목에 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과 쪽에서는 이 화생공, 그다음에 보건 계열이 많습니다. 뭐 중위와 하위권 학과들은 뭐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좀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학과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학과들이 상당히 매력 있는 학과들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향이 취업하고 자꾸 일치해서 이 학과를 가면 뭐 하고 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조금 그 합격선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으냐는 결국 합격선이 올라가는 것도 같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수능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고등학생들,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 5만 명의 성적을 추적해 본 거예요. 추적해 봤더니 3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높게 나왔던 학생들이 6월과 9월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6월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내년 3월 초에 이제 바로 우리 3학년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최고점이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외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적대는 지금 어느 성적대든지 다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중하위권이니까 떨어질 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그 중요성을 늘 생각하고 수능을 철저히 대비할 경우에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는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수능 성적이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이것보다는 조금 감한 점수를 예상을, 내가 수능은 이거보다 좀 한 4에서 7% 정도 점수가 떨어져서 나올 거다라는 예상으로 수시 원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3월 모의고사만큼 수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겠고, 특히 고득점 재수생들이 대거 등장하는 6월과 9월의 이 시기, 그다음에 고3 학생들이 또 요 6월과 9월 사이가 상당히 슬럼프 기간이거든요. 요 지쳐가는 요 시기에 학생들이 성적을 만회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먼저 예상을 하고 수능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수시에서 수능보다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로 예상을 해가지고 원서를 쓰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표를 갖다가 다시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표로 만든 건데요. 대학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편하죠. 이거 아까 97% 정도 나왔으면은요, 정시에 만약에 수능이 그대로 나왔으면 성균관대 경영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떨어지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요 성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과 쪽이 더 심각한데요. 이과의 경우에 조금만 떨어져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크게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다른 고민할 거 전혀 없는 전형이죠. 내신 성적만 제출하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일단은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모든 학생들은 올 1등급이 아닌 이상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내신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학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중복 합격자도 많이 나고, 그리고 한 학교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추가 합격자도 많이 나는 그런 전형이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그냥 경험치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교과 전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 대학이 가장 높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학교인데요. 올해 이제 이미 발표가 났어요. 수시 합격자가 한양대 교과 전형 발표가 났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과가 커트라인이 1.01, 1.02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거 안 봐요. 봉사하는 것도 안 보고 뭐 출석 지각 몇 번 있는 것도 안 보고 세특이 깨끗해도 하나도 안 보고 수상 경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보고요. 심지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은 광운대, 세종대, 성신여대가 내신 2등급 이내에. 그래서 이쪽은요,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그냥 오로지 내신만 공부하고 수능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쪽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반등수도 제가 이제 뽑아놨습니다. 대략 이 정도 등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면은요. 여기 노란색은 의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방 소재 의과대학의 요 성적 대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이제 요 성적대에서 합격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이 면접으로 뽑는 전형들이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서울과 교대 뭐 이렇게 서울 소재나 교대나 노란색 의대라고 그랬죠. 이런 쪽은 한 2등급 이내에서 합격선이 나오게 되고 또 나머지는 이제 면접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면접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요. A 학생과 B 학생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해 보입니까? A 학생이죠. A 학생 올 1등급이에요. 근데 B 학생은 조금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학생들의 성적을 원점수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원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A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은 1등급인데 점수를 보니까 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운 좋은 1등급 그런 느낌이 나죠. 예. 다 간들간들 걸렸어요. 예.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B 학생의 경우를 보니까 이 학생은 뭐 못한 과목이 있지만 못한 과목이 1등급과 큰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2등급 문 열었다 하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한 과목들을 보니까 거의 다 100점을 받고 이랬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죠. A와 B 중에 누가 더 우수한가? 예, 이제 B가 보이기 시작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의 등급만 보지 않고 그 학생의 전체를 본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전화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냐, 내신 얼마 돼야 되냐 그러면 대학에서 저희는 내신을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맨날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제 유리하냐? 일단 미리 준비 잘하는 학생이 사실 유리해요. 예, 그 준비 과정은 앞서서 우리 김미성 선생님 설명했듯이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거든요. 그 과정들을 잘 준비하고 특히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잘 갖춰져야만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대다. 그럼 거기는 이제 실험 실습도 많이 하고 또 실험 실습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밤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냐? 결국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뭐 하나를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 높은 거죠. 또 기계공학과나 이런 경우에 물리2 이런 과목들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이 높은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소신 지원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눈높이 조정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 6개의 카드가 지금 우리 수시에는 지워지는데 그 너무 높은 대학만 선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잘 맞는 대학 또 대학을 가서도 또 그 안에서도 대학 안에서도 또 공부를 잘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좀 더 그 학교 안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상담도 하는데 다녀보면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같은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거기서 그걸 통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써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결국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똑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어떤 노력을 했느냐의 여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전무한 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한 학생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잘 준비한 학생들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다 준비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업의 중요성,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그다음에 기록의 중요성들을 인식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전공을 한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따지는 게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많이 따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과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전공이 꼭 직업이 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전공이 나중에 어떤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꼭 이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학과들만이 의미가 있게 되고 이 학과들의 합격선도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서 오히려 나중에 4년 뒤, 5년 뒤 직업을 얻을 때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직업과 전공이 일치한 학과들은 이런 특수한 자격이 필요한 학과들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지금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심화가 되는 그런 공부의 원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데 프랑스어를 대학 때 공부를 하고 대학 안에서 같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서 대학원을 프랑스에 있는 이런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전공이 꼭 직업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이런 이제 학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창의성이 바탕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립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시립대에서 왜 시립대는 언론 관련된 학과가 없냐? 요즘에 미디어 관련 학과 되게 좋아하는데 왜 서울시립대는 등록금도 싸고 그래서 학생들이 언론학과 만들면 되게 좋아할 텐데 왜 안 만드냐 했더니 시립대 교수님 입학처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는 언론학과는 없지만은 언론으로 많이 진출하는 철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토대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런 언론 계통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전공하고 이 언론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소신의 공부들을 하시면서 이것을 대학 또는 사회 나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는 꼭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계열에 따라서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교과 성적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안에는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내신 성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듣다 보면 한 반에 한 과목을 20명 그 학교에서 전체 한 20명, 15명 이렇게밖에 안 듣는 과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신 성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고요. 또 지금 전체적인 고등학교들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 우리 울산 지역은 한 반에 몇 명쯤 되죠? 30명? 20 몇 명 됐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2학년 또는 대학교 3학년 학생들만 하더라도 한 반에 35명씩 됐는데 지금 한 반에 10명씩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한 반에 10명씩 줄면 한 학교에 뭐 100명씩 줄어든 거거든요. 100명이 줄면은 그만큼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신 따려고 어디로 간다,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무의미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갖고 있는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국어 이 학생은 지금 요 제공되는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원점수라는 게 제공이 되고요. 이게 평균점, 표준편차, 등급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근데 대학에서는 죄송합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요. 바로 뭘까요? 등급이 아니고 편차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대학은 왜 볼까요? 그 학교가
어떻게 어떤 학생들로 구성됐는지에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의 구성원을 파악하려면은 이 편차 정보를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이 편차 정보는 소위 그 특목고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 편차가 한 5에서 7점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보통 10에서 한 15점 정도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20점이 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좀 하위권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그 학생들의 수준이 좀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몰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 편차 정보를 많이 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편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편차를 조정합니까? 다른 학생들의 공부하는 것까지 내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 대학에서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점수. 원점수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무시하는데요. 생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왜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내신 좋은 애들 보냈는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 비슷하게 했어요. 물론 학교 이름 안 밝혔어요. 예, 입학처에서 전화할 땐 밝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들어왔어요. 등급 안 보면 뭘 보냐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90점은 넘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편차가 어찌 됐던 간에 이 등급이 어찌 됐던 간에 만약에 이 성적이 100점, 99점, 97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수를 올리는 거. 100점 만점 중에 이 점수 100점 만점 중에 최대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결국 대학에서 그 학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그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한다는데 못 하는데 넌 왜 거기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편차가 적게 나는 학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발표 수업 많이 하죠. 발표 수업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십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대충 하시나요? 대충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학교는 대충 하고 어떤 학교가 대충 안 하느냐?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놀랬던 게 서울의 어떤 학교는 발표를 하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질문을 하게 해요. 선생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무조건 질문을 하고 발표한 학생은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발표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친구들의 맹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히 하는 거죠. 네. 철저히 하고 또 내 발표 때 나를 공격한 친구를 까기 위해서 그렇죠? 그 친구 발표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발표할 부분을 또 공부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사고력이 올라가게 되죠. 사고력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점수가 올라가고 수능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뭐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서 대충 하고 그냥 쭉 읽고 발표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리고 발표 끝나면 그냥 지자리 가 있고 발표를 듣는 친구들은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럴 경우에 발표 준비도 부실하고 그다음에 듣는 내용도 없고 그 시간 의미가 없죠. 그저 세특에 누가 뭐를 발표했다 한 줄 그거 하나 대학이 요즘에 그거 못 읽겠어요?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 2학년 2학기 아직 좀 남았고 또 3학년 1학기까지도 이제 뭐 들어가는데 크게 어떤 그 수능 준비나 큰 대세에 그 준비에 공부의 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만큼 발표 준비는 좀 꼼꼼하게 하시고 서로 그 발표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시는 자리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없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린 왜 발표 안 합니까? 따지세요. 예,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옛날 선생님들처럼 감히 학생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예, 감히 학생이 그럼 뭐 게시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점수를 올리는 노력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할 수 있는 노력이 이 교과 성적 안에 이것을 보면 읽어낼 수 있게끔 된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두 학교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편차가 3.8 이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외고 성적표고요.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성적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 친구가 대학을 여기 4등급, 5등급이잖아요. 등급이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갔을까요? 이 친구가 잘 갔을까요? 예, 제가 볼 땐 둘 다 잘 갔는데 아마 이 아래에 있는 친구도 위에 있는 친구에 못지않게 잘 갔을 거다. 왜? 벌써 이제 보이시죠? 이제 등급보다 눈에 뭐가 뜨입니까? 요거와 요 편차 정보가 뜨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편차를 조작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조작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두 과목에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냈을 때 가능하지만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교무실에 모여가지고 이번 중간고사는 다 같이 쉽게 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편차나 이 원점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맞춰야 돼요. 뒤에 가서도 이걸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나는 대학에 따라갈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는가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뭐 하면 굉장히 좋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의사라는 직업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변호사라는 직업 좋은 거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서도 고등학교 못지않게 꼼꼼하게 외우고 또 외워주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나는 그게 아니면 내 성향은 그게 아니고 나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뭘 찍어서 영상 만들어서 뭐 재밌게 친구들하고 나누고 또 게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의대 공부한다고 뭐 하면은 잘 맞겠어요? 대학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공 적합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크게 평가받지는 않지만 인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잘 읽어낼 수 있는데 어떤 과목을 하나 공부하더라도 그 과목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파생해서 독서나 동아리나 아니면 뭐 자율활동으로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요것을 적용해서 답을 해보면 세 가지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지성과 적성과 인성이다. 그러면 이 질문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 등을 영입했을 경우에 대학 진학할 때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유리한가요? 뭐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유리한 것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학교에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앉아서 수업 듣고 7교시 끝나고 집에 오고 하는 학생보다는 중간에 반장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많은 학생들이 좀 유리는 하겠죠. 하지만 대학에서는 지금 그걸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래 네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네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너는 너의 지성과 적성과 인성 중에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 왔니?라고 되물었을 때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죠. 독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독서가 몇 점이 만점이냐고. 몇 점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독서라는 건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자유롭게 읽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독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되묻습니다. 독서는
그래, 네가 독서를 해서 너의 지성과 적성과 인성 중에 너의 지성 부분 중에 그 독서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니? 거기에 한번 대답해봐.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써도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아요.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많이 해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학생은 최고 많이 한 학생 600시간이었어요.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매일 거의 봉사를 했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 만큼 성적이 8등급이었어요. 예.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상담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봉사만으로는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국가의 군사적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 보는 거 말고더라도 자기소개서 질문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학습 경험 기억하세요? 예, 첫 번째 학습 경험, 두 번째 활동 경험, 세 번째 나눔 배려를 통한 인성 평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학습 경험, 그다음에 학교 활동 경험, 그다음에 인성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학습 경험 많이 요즘에는 1, 2학년 때 자소서 막 써보시잖아요. 어떻게 쓰셨나요? 혹시 이런 거 써보셨나요?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자기소개서 1번 답인 1번에 대한 글인데요. 이래요. 중학교 때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는 성적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학에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한 결과 2등급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써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학습 경험을 통해서 대학이 궁금한 것은 등급이 오른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부에 대한 역량, 과거에 1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이제 2시간, 3시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뀐 것. 과거에 영어 한 페이지를 독해하는데 30분이 걸렸다면 이제는 5분, 10분이면 한두 페이지를 쉽게 독해야 하는 그런 역량. 이런 거예요. 과거에 독서만 하면 잠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많은 책을 독서해도 잠이 안 오고 그 독서가 아까 우리 김명 선생님 말씀처럼 머리에 영상처럼 떠오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묻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활동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활동 역시 동아리 활동이나 상 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써요. 근데 거기서 역시 필요한 것은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미래를 발견했거나 또는 또한 아까 학습과 마찬가지로 어떤 역량들이 성장했을 때 그 부분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인성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 내용이 이거죠.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사례를 쓰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것이 결국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다 싸운 이야기, 합창대회에서 소외된 친구를 도와준 이야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별 축구 대회에서 협력해서 우승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쓰는데 뭐 그 이야기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자신이 인간관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기소개서에서 학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무엇을 할 거고 2학년이 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아부성 발언, 귀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아부성 발언. 그다음에 본인도 이해 못하는 사자성어 남발 이런 거. 그다음에 뽑아주신다면 뼈를 묻을 가독하고 뼈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땅에다 묻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이제 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학교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대학별 인재상이나 또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되었는지 확인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질문에 합당한 내용이 기술되었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1번과 2번은 사실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많이 없어요. 다만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서 대학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참 궁금해하거든요. 1, 2번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를 친구들한테 절친이라고 믿고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거 부러운데 이러면서 지가 이제 똑같이 써서 학과가 다르면 되겠지 하고서 절친과 이제 다른 학과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누군가가 베껴 쓴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누가 누구 것을 베껴 쓴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남을 보여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대학 전체에 공유 서비스가 있어서 이게 자소서 같은 거 뭐 다른 잘 쓴 자소서를 책자 같은 걸 통해서 받아보신다거나 그걸 그대로 딴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것을 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많이 겹쳐지면은 학교에 공문이 와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소명 자료 내라고 공문이 오니까 그런 피곤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에서 보면 이게 또 이제 중요한데요. 개인의 역할과 지휘의 역할을 잘 구분했나를 봐야 돼요. 지금 대학에서는 개인을 뽑는 거거든요. 한 그 개인을 뽑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반장 얘기했는데 학급에서 뭐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러면은 선생님들은 대체로 누구한테 뭐라 하죠? 반장 불러다가 뭐라 하죠. 그리고 이제 반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욕바지가 되는 건데 그건 뭐 반장으로서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반장을 하면서 학급 안에서 이런 그 책임감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따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부분이 아니죠. 개인의 부분은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의 부분이 이제 개인의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의 부분이 아니죠. 대학에서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소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이제 이런 자신감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미사여구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부에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기준도 이렇게 점수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보는 학교들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요. 특정 부분에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죠. 국어 국문과를 지원한 친구가 국어와 한문 성적이 높고 수학이 낮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그래도 우리 과에서 공부할 수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전공 적합성이니까. 그런데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확률 통계 굉장히 뭐 6, 7등급 나오고 이러면은 대학에서는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전공 적합성. 광운대 같은 경우도 고르게 좀 보지만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 부분을 좀 특별히 많이 보네요. 여기 좀 인성 부분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죠. 이건 이제 대학교의 모집 요강에서 따온 거예요. 모집 요강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분석해 본 거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보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요것은 내신을 좀 보는구나. 요것은 주로 활동 같은 것을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활동 잔뜩 하고 내신은 조금 아쉬운데 두드림 전형을 썼다. 그럼 뭐 떨어지는 각 뭐 이런 거죠. 예, 탈락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대학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다 이제 잠재 역량까지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활동 쪽에 활동과 그다음에 주요 교과,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공과 연계된 교과의 성적을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다빈치 전형은 역시 전공 적합성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역량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인성 많이 안 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과 인성 중심으로 많이 보고 전공 적합성을 오히려 안 보겠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내신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 학생의 뭐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특에 잘 나와 있으면 그것을 많이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부터 이제 참고하실 만할 거예요. 이거 찍어두세요. 이거는 이거 이제 뭐냐면 대학에 간 선배가 후배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학의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대학을 간 친구들이 피부로 느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학 좀 많이 좀 해라, 영어 좀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친구는 역시 이 친구도 이제 수학하고 경제 쪽을 볼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또 많이 좋아하잖아요. 간호학과 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간호학과 왔을 때 과학 과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라. 문과에서는 교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뭐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의 기초적인 것도 준비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문과가 과학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준비해주면 자소서 쓸 때 제가 문과지만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독서도 좀 했고 이런 동아리에서 이런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생물과 화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대 쪽은 뭐 이 물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투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 물투를 반드시 좀 중요한 과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벡터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공대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참 보면 이게 화학공학과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화학공학과를 화학과로 알고 있는데 화학공학과는 물리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학생들이 물리를 공부 안 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체육학과인데 뭐 체육학과 오더라도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뜻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면접하면 또 요즘에 모의 면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도 여기 유니스트도 오늘 면접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소홀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서류 점수예요. 여기 서류 점수가 400점 만점에 390점, 그다음에 면접 100점 만점에 85점에서 500점 만점에 475점.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면접이 지금 면접을 좀 못했지만 서류 점수가 높아서 지금 이 친구는 총점에서 이 B 친구를 앞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면접하고 서류를 50대 50의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면요, 이게 5배가 돼요. 예, 그러면서 뒤집혀요. 서류를 뒤집어요. 면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60대 40이 되면은 이제 그 차이가 적긴 하지만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70대 30이 이제 가장 적절하게 이제 보면 근소한 차로 앞서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조금 더 면접을 못 봤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비율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대세는 요 두 개입니다. 특히 이제 요게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잘 못 보면은 서류가 높아도 떨어질 수 있고 면접을 잘 볼 경우에 서류에 약간의 부족함은 만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남학생들 제발 면접 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면접을 하다 보면 많은 좀 차이를 느끼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일단 면접을 참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면접할 때는 일단 면접관에 어디를 쳐다보는 게 좋을까요? 눈 쳐다보면은 말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맑은 눈동자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인중 쪽을 쳐다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략 눈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해도 좋아요. 뭐 대표적인 게 그냥 자소서에서 이렇게 자소서나 생기부에서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너 반장했는데 반장하면서 뭐가 힘들었어? 어떻게 극복했어? 이런 걸 친구들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면접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여학생들은 어쨌든 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남학생들은 인사까지는 되게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그러면 뭐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지원 동기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학생들은 면접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거짓말도 참말로 바꾸는 게 여학생이라면 남학생들은 진짜 했는데 거짓말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준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비중은 뭐 아까 봤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 이제 구체적인 모집 요강이 나오면 요게 또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대학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건대가 굉장히 높네요. 건대 숙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유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평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교과 지식을 묻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인성 평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제 제출을 많이 하고요. 추천서가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추천서가 있는 대학들 아래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추천서가 없는 대학들이죠. 예. 추천서가 있는 대학들은 가급적이면 고3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3 담임 선생님이 잘 모를 경우에 뭐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추천서 쓸 때는 굉장히 또 선생님하기 잘하고 추천서 딱 선생님 쓰고 나신 다음에는 그냥 뭐 덤덤하게 보내는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을 이렇게 역으로 몇 등급인가를 이제 분석해 본 건데요.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등급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합격자들의 성적 중에 이렇게 뭐 3등급 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의 특징이 일반고하고 이게 자사특목고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자사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이 좀 많이 좋아야 합격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요. 반대로 이제 자사고 학생들은 한 3, 4등급 정도만 유지가 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이렇게 좀 낮게 낮다고 생각. 이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보다 좀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결국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2.03, 2.13이 붙었잖아요. 근데 건대 학교장 추천 합격자보다도 낮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합격선이 학생부 종합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숙명여대 정도만 내려와도 이제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뭐 중앙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이제 홍익대 이렇게 보시면 아까 2.79, 뭐 2.59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 2.5에서 3.5 사이의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볼 만한 대학들은 제법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종이 설명했는데요. 학종 실패자들의 공통점만 보시면요, 내신만 좋아도 사실은 학종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요. 내신만 좋을 경우에는 그냥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만 많고 학업 역량,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경우도 또 너무 낮으면 그것도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서 평가를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서 그 교과들 그 전공들에 따라서 인기도가 있는 전공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학과들은 활동하기가 좋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학과들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도 좀 성의 있게 써야 되겠죠. 자기소개서가 1000자 뭐 이렇게 1500자 들어가는데 뭐 200~300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서 대학들이 그 자소서 보고서 충격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자소서 잘 쓰려고 처음에 자소서 입력할 때 그냥 뭐 기역 니은 뭐 크크크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나중에 깜빡하고 한글로 쓴 걸 안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학이 정말 황당하겠죠. 얘는 자기가 크크크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 낮아도 안 되겠고요. 부실한 면접 대비도 학종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종의 대비 방안은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쌀로 밥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서류 잘 준비하고 뭐 배점 잘 확인하고 평가 방법 잘 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뭐 빠르게 좀 갈게요. 논술은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학교들이 있고요. 경기도 쪽에는 지금 수도권 쪽에는 9개,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의예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 소재 국립대들이 일부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는 언어형, 그다음에 수학 문제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에게 맞는 논술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또 팁을 드릴게요. 하나 드리면 논술은 논술 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학교에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다 고등학교에 이제 책자로 보내줘요. 그걸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그러면 그걸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들 대학에서 채점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실제 점수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제시문을 가, 나, 다라가 있으면 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다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가나 다라에서 관점이 같은 거 두 개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점수가 잘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논술 자료집에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 대학에는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대학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 PDF나 한글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논술 문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답도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꼭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수학과학 문제 풀이죠. 사실상 수학 4점짜리 문제 정도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논술 일정 올해 기준인데요. 이게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인데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조금 그 지원을 주저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참 그 어려운 일인데 수능 이전에 논술 보고 여기에 잡혀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은 이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적성입니다. 적성은 이제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과 지방 소재 그 캠퍼스가 이제 두 군데 고대와 홍대가 보고 있는데요. 요건 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적성고사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차가 적성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은 교과 성적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보통 지원자들은 3,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3, 4등급의 내신이면은 적성에서는 크게 내신 성적으로 고민할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5등급 학생이 4, 5등급 학생이 5, 6등급 학생이 자기의 불리한 내신을 몇 개 문제를 더 맞춰야 극복하는가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의 3등급과 4등급의 내신 성적의 차이를 3점을 뒀고요. 문제 하나 틀리면 3점이 깎여요. 또 하나 맞추면 3점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4등급 학생이 3등급 내신 학생을 따라잡으려면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게 되고 5등급 학생이 4등급 학생을 따라잡으려면 한 문제, 5등급 학생이 3등급을 따라잡으려면 두 문제 정도만 따라잡으면 되지만 5등급 이하부터는 무려 점수차를 18점을 두기 때문에 6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6등급 학생이 3등급을 따라잡으려면 6에서 7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데 그때 3등급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도 잘 맞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성결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이쪽에서는 이제 많이 갈 학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보시면 여기는 문항당 점수차가 등급 간 점수차가 7점이고 한 문제 틀리거나 맞추면은 8점이기 때문에 6등급 학생도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3등급을 따라잡게 되고 또 성결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3등급보다는 4, 5등급 학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6등급 학생이 성결대를 붙기 위해서는 적성 문제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춰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가천대보다는 성결대 쪽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 학교마다 이제 홍대 같은 경우 뭐 점수 차를 굉장히 많이 뒀죠. 오지 말라는 얘기죠. 예, 나 성대 내신 나중에 오지 마 이렇게 이제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적성의 문제는 보통 국어, 수학, 영어인데요. 대체로 이제 그 수학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학을 안 보는 학교는 유일하게 고려대 세종 캠퍼스만 수학을 인문계 거기만 수학을 안 보고요. 나머지는 다 수학을 보게 돼서 수학의 영향이 크고요. 이것도 사실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EBS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뭐 문제를 보면 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적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시간은 짧고 문제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정보를 빠르게 보면은 수시에서는 영어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 절대평가라고 해서 영어 무시하지 마시고 영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어를 안 보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가 가톨릭대, 숭실대, KC 대학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이제 강원대, 강릉대 이런 대학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넘어가겠고요. 예, 이쪽 이쪽 지역에 대구, 경남 이쪽 경상도 지역에는 이제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의 영어를 뺀다는 얘기죠. 예,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를 무조건 봐야 되는 영어 지정 대학이 있는데 지금 의대, 연대하고 지방에 이제 원광대 의대, 그다음에 2등급을 꼭 넘겨야 되는 학교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게 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탐구 과목 선택할 때는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과목이 1년 정도 이상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학년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자꾸 탐구 과목을 바꾸게 되면은 진짜 망합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과목들은 이제 내신과 연계된 과목들이 아무래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구술과 이제 연계성이 높은,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와 윤리 쪽 과목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논술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이과의 경우에는 물리하고 화학 쪽이 좀 아무래도 출제가 좀 되죠. 특히 물리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좀 본인이 재밌어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탐구 방법의 선택이 되겠고요.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수리적인 영역에서 우수한 친구라면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약간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런 과목이 유리하고 이제
개념 같은 거 이런 게 어휘가 좀 풍성한 친구라면은 이제 이런 문해력, 지문 독해력이 필요한 과목들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역사 쪽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 쪽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물리 화학 쪽이 화학 2 이렇게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연을 미시적으로 아주 그 꼼꼼하게 이해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분자 결합식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학 쪽이 좋겠고요. 나는 자연이지만 수학도 싫고 자연 분석하는 것도 싫고 암기가 제일 좋아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생물 지구과학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탐구 선택의 방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시 수능 영어 반영 방법인데요. 뭐 감점하는 학교, 가점하는 학교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죠. 요거 빨리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는 수능 반영 방법이 등급마다 이렇게 환산점을 주게 되는데 2등급에 95점을 주게 돼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이 마이너스 5인데 이것을 얘네가 반영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대로 하면은 요 비율대로 들어가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좀 줄죠. 그래서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3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국어에서 1점 정도 더 잘 받은 친구가 그 국어를 좀 못 보고 영어 1등급 받은 친구랑 비교해 보면은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고려대학은 달라요. 고려대학은 감점이 이제 1점 마이너스 3점으로 이렇게 감점 처리로 하는데 비교해 보시면 2등급 학생은 뭐 당연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여기 국어가 1점이 앞섰는데 이 반영 비율이 35.7% 비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보시면 근소한 차로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짜리가 국어 1점 더 맞고 얘를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다양마다 다 이렇게 환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국어, 수학, 탐구 점수라 하더라도 영어에 따라서 어디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일단 서울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 3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하는 학생들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요. 예체능도요. 대학에 반영하는 방식대로 가면요. 수능이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체능하는 학생들이 나는 뭐 실기 잘해서 뭐 수능을 만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수능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기가 높은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총점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밀리죠. 수능을 잘 본 친구보다 실기를 잘 본 친구가 밀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을 바꾼다 하더라도 역시 수능 잘 본 친구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하는 학생들도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입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입시 공학적인 접근은 좀 삼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시 6장의 카드, 정시 3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입시가 뭐 그 내신 성적 쪽으로 많이 간다 해가지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빠가 교무부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노력, 내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 그러니까 개인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100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중간고사를 앞두고서 그냥 시험 범위까지 두세 번 쭉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그냥 자고 다음날 시험 보면 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내가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오늘 공부한 것이 만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는가? 내가 좀 구석에 나온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잘 정리했는가? 그런 부분이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생각해 봤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 번 더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다음날 시험에서 그 몇 문제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참 어려운 이런 좀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대학도 그 본인과의 싸움을 가장 잘한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